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서정욱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홍정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240번 버스가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 애초에는요, 버스 기사가 잘못한 걸로 좀 방향이 모아졌었거든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7살 된 딸이 먼저 내렸는데 예. 그다음에 엄마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안 내려주고 그냥 출발했어요. 예.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또 욕설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예. 온라인 상에서는 위험해도 내려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야 되느냐. 예. 이거 갖고 알고했는데 기사 쪽에 굉장히 불리하게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랬죠. 그 비정의 어머니 아니냐, 예. 기사 아니냐. 만약에 애하고 어머니하고 영영 이별이 되면 어떡하느냐, 미아가 되면 이랬는데 지금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서울시에서 CCTV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하차 당시에 16조 정차를 했고 예.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이 4차로에서 4차로 끝에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거든요. 예. 우회전 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바꿔서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고 내리면은 오히려 그 과태료 50만 원 과태료 위반이에요. 교통 그렇죠. 위반. 예.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여론이 좀 반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또 기사가 욕을 했다는 또 증거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 교훈이 좀 많이 나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우리가 좀 먼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흥분한 거 아니냐. 예. 이게 재발 대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 마녀 사냥에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막 쏠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좀 생각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CCTV 영상을 보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그러면서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안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가 없어진 거를 알고 난 시점이 꽤 지나서 한 10초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10초 지나서 엄마가 얘기를 하고요. 저게 CCTV가 음성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모습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차선을 변경을 하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상황이니까 다시 길에다가 차를 대는 거는 불가능했다.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저 동네에 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대역 사거리인데 사거리니까 이제 좌회전 우회전도 복잡하고 매우 붐비는데 저녁 6시입니다. 버스 안에서 최영일 편은 잠시만 좀 마이크 때문에 잠시만 얘기.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이게 시작이 잘못된 게 당사자가 이거를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목격자가 이거를 글을 올리는 바람에 확대 과장됐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제가 보기에 이거 최초 글 올린 분도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올릴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뭔가 이게 원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언론에서도 이게 그 욕을 한 증거도 없지만 또 이게 안 한 증거도 없잖아요. 근데 마치 또 어떤 언론에는 안 한 것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예. 너무 이게 그 제3자가 정확한 이게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이게 너무 무책임하게 자꾸 글들을 올리는 것 같아서 예. 앞으로 이게 그 CCTV가 물론 소리는 안 나오지만 화면만 봐도 이게 대충 뭐 요구하거나 그 상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뭔가 이게 서울시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공식적으로 예. 여기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보지도 않고 직접 그 현장 관계없는 사람들이 글을 무심코 막 올리는 거는 정말 이게 일종의 마녀사냥처럼 예.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버스 기사의 딸도 글을 올려, 그것도 추정이에요. 딸인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를 올리면서 또 상황이 반전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딸은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규정대로 했다. 예. 예를 들면 이미 4차선에서 3차로로 이제 들어섰다. 중앙차로로 가려고. 그 상황에서 문을 열어주는 건 버스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내렸다가 오히려 그 엄마가 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고 하나는 이제 배경인데 우리 아버지가 24년간 무사고로 단 한 차례 승객한테 민원도 그 받지 않으면서 근무를 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은 하셨지만 이런 성실 근로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1일부터 또 계약직으로 근무하신다. 말하자면 평상시에 그렇게 그러니까 태도가 예. 그러니까 승객한테 좋지 않은 그런 기사가 아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그 승객분은 그 중간에 정차하면 50만 원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정말 아이 엄마가 내렸다가 그 딸을 향해 가면서 허둥지둥 하다가 오는 차를 못 보고 사고가 난다면 또 그 책임이 버스 기사로 몰릴 테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 저는 그래도 하나 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승객이 다 하차했는지 하차 확인을 하지 않고 출발하신 게 아니냐. 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단순 하차여서 그냥 다음 정류장에 내려가서 되돌아오는 불편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저는 이 엄마 입장에서 빨리빨리 기사의 맨 마지막을 봤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다시 만났을까? 다행히 만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만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이들은 나이를 떠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고 만 5세거든요. 그 당황하면은 그 제자리에 서 있어. 엄마랑 헤어지면 꼭 제자리에 서 있어 하고 엄마하고 평상시에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울면서 어딘지 모르게 막 또 본인 막 발길 수도 닿는 있죠. 대로 갈 수도 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묘한 문제라 일상 속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미묘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기사분이나 혹은 이 엄마 쪽에 누구도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를 잘 보면 뒤에서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기사분이 출발하려다가 16초 동안 정차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내리지 않아서 문을 닫고 출발했고 출발해서 차선을 변경해서 진입할 때 엄마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조금 뒤늦게 한 거예요. 예, 엄마가 뒤늦게 확인한 것 같고 뒤쪽에 있다가 붐비지 않습니까? 예. 또 기사 쪽으로 이제 와서 우리 아이가 내렸고 난 못 내렸다. 이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의 조치 자체는 지금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출발하려다가 16초 동안 멈춰 있었는데 내리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이럴 때는 또 붐빌 때는 버스가 왜 출발 안 하느냐는 또 항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기사분이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딱 매도하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문제긴 한데 법적으로 만약에 운전기사가 저 상황에서 길을 갓길에 세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규정이 위반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법에 여객자동전사법이 있어요. 예. 그렇게 과태료라든지 처벌 조항이 있고요. 따라서 이게 뭐 저는 기사의 행동은 잘못이 없었다고 보이고요. 예. 다만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자꾸 이게 그 인터넷에 막 근거 없는 글들을 많이 비방이나 올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게 운전기사는 이게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징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근거 없이 올리는 게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이게 그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 네. 전 세계 몇 나라 안 돼요. 거의 다 폐지하는 추세인데. 근데 이거 42,000건이 고소돼가지고 13,000건 정도가 기소가 됐어요. 네. 따라서 이게 철저하게 팩트, 공익을 위해서 사실만 올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개인 사적인 거나 근거 없이 허위를 올리면요. 예. 바로 이게 명예훼손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 다시 해명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자기는 4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는 7살이었는데 4살하고 7살은 뉘앙스가 많이 깜빡. 느낌이 다르죠. 요새 7살이면은 거의 뭐 해외여행을 혼자 가려고 할 정도로 옛날보다 많이 성숙해 있고 예. 4살이라면은 그건 진짜 미아가 되기 십상이나 그렇죠. 그때 3살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최초 제보자가 자기가 본 거대로 썼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또 예민한 게 있어요. 기사가 아주머니한테 욕을 했다. 그게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SNS나 그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냥 그 기사에 대해서 많이 매도하게 딱 매도하게 그렇죠. 딱 예. 욕을 한 거죠. 근데 버스 기사 딸이라고 쓰신 분은 또 다르게 썼어요. 아주머니가 기사한테 욕을 했다. 예. 예, 법대로 했는데 아주머니가 기사한테 욕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온라인 이거에 벌어지는 일들이 예. 너무 좀 예민하게 조금 아까 서 변호사 말씀한 대로 약간의 좀 뻥튀기나 약간의 침소봉대가 굉장히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아까 그 제보자가 처음 올린 걸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서울시 그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버스 운송조합에도 올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청와대 그 민원 거기다도 올리고 그건 건전한 시민 참여를 뭐라고는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조금 욕설을 했다든지 뭐 7살을 4살이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뭐 4살로 보였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CCTV 보면은 4살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커요.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오해의 여지는 좀 있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런 사건이 나면 우리가 이런 일이 좀 안 나도록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버스가 굉장히 성급해요. 저도 비 오는 날 한정거장 지나서 내려줘가지고 비 맞으면서 혼자 거꾸로 온 적도 있거든요. 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휙휙 지나가고 또 차선도 그냥 2개 차선, 3개 차선을 막 그냥 넘나드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버스 시스템이
너무 시간을 막 촉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출퇴근 때잖아요. 6시 반. 예. 이때 기사는 급하고 사람은 많이 타고 했으니까 내렸어요 하고서 그냥 출발해 본 건 아닌가.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었으면은 차분히 좀 했을 텐데 양쪽 다 저는 어느 정도 우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회 마무리됐습니다. 사과하고 이 어머니도 더 이상 사태가 네. 커지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사건 최영일 편님 다음 사건이요. 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네네. 본인도 사망을 했어요. 이게 12일 어제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한 8시경에 일어났는데 이 50대 남편, 40대 중반의 아내. 근데 사실은 이제 이 6월경에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연남을 해치려고 했었어요. 예. 법적 과정이 하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제 아침에 벌어진 일은 결국은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는데 예. 22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중년 부부다 보니까 아들은 말렸겠죠. 예. 아들도 이제 손이 베는 상처를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25층 아파트의 23층에 사는 분이었는데 남편분은 아내를 해치고 본인은 투신을 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이제 사라진 경우가 그렇죠. 되는데 저희가 좀 경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오인한기죠. 그 전에도 뭐 첫째는 아니고 하여튼 의심을 좀 했다 그러네. 아들 얘기 들어보면 가정생활은 또 착실히 잘 했단 말입니다. 머리 약간 서치듯이 이렇게 오히려 때를 했으면 환불이 됐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껍질로 하다가 서로 우발적으로 껍질도 하다가 머리에 약간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격리시키면 대한민국 가족 10가족 중에 9가족 다 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와서도 약간 의심만 아버지가 좀 했을 뿐이지 진짜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잘해보자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옛날 얘기 한번 하고 이래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좀 막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느냐. 소정표 변호사, 이 남편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경찰은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렇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옛날 사건을 자꾸 검색하고 찾아보는데요. 옛날 사건 이게 내용만 보면 내연남을 이게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흉기를 휘두르고 예. 그래서 이게 살인미수거든요. 그럼 이게 살인미수라는 거는 살인죄가 5년 이상이니까 미수니까 이게 임의적 감경이니까 최하 2년 6개월 이상 법정형인데 예.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법정형 중에서는 최소로 놓아야 되거든요. 3년 이하만 집행유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 제가 보기에는 동기가 아마 이게 바람을 피운 여자, 내남이고 그 동기가 좀 참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피해자하고 아마 제 추측인데 이거는 합의를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 선처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지만 예. 살인미수가 집행유예 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를 스친 거 가지고 그러면은 네. 검찰은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좀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지금 경찰분이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가장 완화된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별것 아니었다. 그런데 사실 보도를 꼼꼼하게 보면 이 남편이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예. 내연남으로 추정한 남자에게 폭행을 휘두른 건 사실이고 예.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야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차 안에 이 부부가 있는데 지인에게 전화해서 자, 내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웠다. 예. 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다. 이런 통화하는 걸 보고 부인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도망도 못 가고 숨죽이고 차 안에 같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시고 나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돌아왔고 결국은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가 되니까 풀려나서 집으로 왔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터진 거여서 지금 진실은 둘 중에 하나에 있는데 예. 이 남편분의 심경이 뭔가 좀 의처증과 같은 정서불안 증세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아내가 뭔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는데 예. 거기에 격분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냐.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아까 경찰분의 말은 상당히 별것 아닌 것은 아닌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예. 그런데 그 6개월 전에 부인을 야산으로 끌고 갔을 때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또 본인이 이제 과음을 하고 물론 잠든 영향도 있지만 그때 부인이 느꼈을 공포는 분명히 컸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6개월 전의 일이 시간만 6개월 뒤로 지연됐을 뿐이지 결국은 정말 그때 남편이 입 밖으로 내뱉었던 극단적인 선택을 예. 하고야만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남의 가정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경찰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10가족 중 9가정을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 살인 미수까지
돼서 이제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말 한 집에 사는 게 맞았는지 사실 어제 아침에도 결국은 그 바로 6개월 전의 이 일을 다시 이제 거론하면서 이게 싸움이 돼서 이게 결국은 이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이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해서 한 집안에 그냥 살고 있다고 해서 예. 이게 그냥 다 해소되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그때 정말 좀 더 그 사후 뒤처리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고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해요. 같이 살았는데 잘못 오인을 해가지고 사람 아내를 죽였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들어요. 경찰의 제 얘기는 굉장히 책임 회피적인 얘기죠. 예. 저런 식으로 저런 집을 가족을 격리시키면 우리나라 가족의 10집 중에 9집은 다 격리시켜야 된다. 예. 뭐 이런 정도 얘기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는 얘기인데 야산까지 끌고 가서 누가 야산으로 끌고 갑니까? 살인 미수하고 예. 그때도 술 먹고 취해서 잠이 들어서 예. 그 사이에 신고해서 살아난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저는 저 남편한테 살해당한 부인이 너무 좀 딱해요. 저 부인이 저 위급함도 많이 느꼈을 텐데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왜 이혼 안 했다고 하지만 이혼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모든 사람의 다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장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것도 준비가 돼서 이혼하는 거고 또 아이도 있잖아요. 대학생 아이도 그것도 케어해 줘야 되는데 나는 부인이 그래서 우선은 뭐 참으면서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찾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남편이 저게 물론 의처증도 있고 물론 뭐 부인이 무슨 책임이 있는지는 여기에 잘 안 나타내 있습니다만은 저 돌아가신 부인이 너무 좀 안타깝지 않느냐. 우리 좀 사회에서 모두 책임이다. 저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저 남편은 격리시키고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우리가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살인 미수하고 부인을 죽이겠다고 야산까지 끌고 가서 뭐 하던 사람을 같이 살게 하고서 아무 일 없고 저런 착실한 남편이 없다고 경찰이 얘기하는 거 보고 예. 야 우리나라 공권력이나 우리나라 지역이 진짜 문제가 많다. 진짜 나라에서 해줄 일이 예. 저런 거를 없애는 게 나라에서 해줄 일인데 저거를 왜 우리 책임이냐 저렇게 경찰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경찰이 더 충격적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글쎄요, 이제 부부가 다 이제 목숨을 끊게 됐습니다.